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함을 평생 몰랐던 여성이 결혼 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고마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를 살려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한 배신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혜영입니다. 올해 43입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격리과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한 회사에서 21해를 근무했습니다. 어릴 적 제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 남은 저와 동생을 키우시려고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 탓이었는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도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비도 제대로 못 쓰고 가신 거였죠. 그때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동생이 울면서 물었던 그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동생에게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있다고 다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 격리 사원으로 들어가 성실하게 일했고, 야간대학에 다니며 학위도 땄습니다. 동생은 제가 번 돈으로 대학까지 보냈죠. 동생이 미안해하며 울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내가 잘 되는 게 언니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1살부터 32살까지 오직 일과 동생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연애 같은 건 사치였죠. 제 인생에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중견제조업체였는데 그곳 영업부에서 일하는 남자가 자주 우리 회사에 왔습니다. 김진우 씨, 39살로 저보다 4살 많은 분이었죠. 그는 늘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거래처 직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제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일 얘기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죠.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남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집안 형편도 별로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제 성실한 모습이 좋다고 동생 뒷바라지 하시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진우 씨와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그가 부모님을 뵙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혹시 내 형편을 알고 싫어하시면 어떡하나, 부모도 없는 며느리라고 무시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컸죠. 진우 씨의 부모님 댁은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자상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는 순간 그 손에 따뜻함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며 고생 많이 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동생까지 키웠다며 대단하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혜영이 부모 되어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던 그 말씀에 저는 그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며 울지 말라고 이제 가족이라고 하시던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32살에 결혼했습니다. 시댁에서 전세집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받으라며 우리 딸 신혼집 마련하는 건데 뭐 어떠냐고 하셨죠. 이렇게 큰 돈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딸한테 해주는 거라며 이제 혜영이가 자신들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1년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준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첫 손주를 얼마나 예뻐하시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시댁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했고
시부모님 생신 때는 빠짐없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예쁜 스카프를 사드리면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시아버지께 요즘 유행하는 넥타이를 드리면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특히 병원 검진 날은 항상 제가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 일도 바쁜데 괜찮다고 하셔도 저는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며 당연히 제가 모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남편 진우도 그런 저를 대견해 했습니다. 당신 정말 착하다며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냐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해드려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당연한 거라고 답했죠. 남편은 역시 당신하고 결혼하길 잘했다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가 평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 김지연 씨는 저보다 5살 많은 분으로 약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혹시 저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시누이는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라며 이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여동생이 없어서 올케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셨죠. 시누이는 저를 진짜 동생처럼 대해줬습니다. 육아 때문에 힘들 때면 약국에서 비타민을 가져와 주셨고, 명절 때도 늘 제 편이 되어 함께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올케가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해야 한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이렇게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평생 이 가족을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시부모님은 손주를 얼마나 아끼시던지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학원비를 자신들이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양하려 하자 손주 교육비는 자신들이 책임진다며 제가 번 돈은 제가 쓰라고 하셨죠. 저는 매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댁을 만난 게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 진우도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가끔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와도 이해했습니다. 영업부니까 회식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늦게 들어올 때마다 미안하다며 우리 마눌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시댁과의 관계도 좋았고 회사 일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결혼 10년 차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시어머니가 입맛이 없다고 하셨고 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며 웃어넘기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노래지기 시작했고 배도 왠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보면 시어머니는 나이 먹으니까 배가 나오나 보다며 웃으셨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요즘 어머니가 좀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더니 남편은 나이가 70인데 그럴 수도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배를 움켜쥐고 계신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아프시냐고 여쭤보니 그냥 좀 불편하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괜찮다며 소화제 먹으면 나아진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발 병원 한 번만 가보시라며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요즘 증상이 어떠시냐고 물으시자 시어머니는 배가 자꾸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검사부터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CT 등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시며 괜찮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며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간에 종양이 있고 그것도 악성이라고 간암으로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종양이냐고 다시 물으셨고 선생님은 네, 악성이며 간암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간암이라니요?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 크기도 작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여쭤봤더니 선생님은 현재 상태로는 수술적 절제가 어렵고 종양의 위치와 크기상 간이식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이식이라는 말에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선생님은 생체 간이식의 경우 가족 중에 공여자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건강한 간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식하는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간은 재생 능력이 있어서 일부를 떼어내도 다시 자라지만 물론 공여자도 수혜자도 모두 수술과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셨죠. 가족들 중에 적합한 공여자가 있는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요. 병원을 나오는 길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멍하니 걸으셨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으며 괜찮아질 거라고 꼭 괜찮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어머니가 간암이라고 말하자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집으로 왔고 우리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가 간암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간이식을 해야 한다고 가족 중에 누가 간을 좀 떼어내서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그게 가능하냐고 묻기에 가능하다고 검사를 해봐야 하지만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검사 받아볼게. 내가 어머니한테 간을 드릴게 하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수술이잖아.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다고 그래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냐고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다고 어머니는 내게 진짜 어머니라고 내가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제 몸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나 건강하다고 검사해보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망설이자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제발 말리지 말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간청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하고요. 다음날 시댁에 모였습니다. 시누이도 왔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셨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검사 받아보려고 한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간을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며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냐고 여쭤보니 내가 왜 그런 위험한 걸 하느냐고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고 대답하며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간 받아달라고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고 간청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라고 넌 왜 이렇게 착하냐고 나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냐고 우셨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라고 제발 받아달라고요. 시누이도 나서서 자기도 검사 받아보겠다고 자기도 딸이라며 옳게 혼자 그런 생각하게 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보시며 며느리가 딸이 이렇게까지 하겠다는데 당신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다들 미안하다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이런 짐을 지우다니 자신이 죄인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으며 짐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셋이서 공여자 적합성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하다며 우리 엄마인데 검사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역시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고마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셨습니다. 제가 죽을 끓여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입맛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만이라도 드시라고 힘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병원에 모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며 먼저 김진우 씨는 부적합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네 하고 되물었고 선생님은 지방간 수치가 높아서 공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다음 김지연 씨도 혈당 수치가 높고 당뇨 전 단계로 보여 역시 부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누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기가 그렇다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관리를 안 하셨나 보다며 공여자로는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혜영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며 박혜영 씨는 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정말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은 네, 혈액형도 맞고 간 크기도 적당하고 건강 상태도 양호해서 간이식 공여자로 적합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안으며 이제 괜찮다고, 제가 꼭 살려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우시며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며느리를 만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가 더 복받았다고,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나서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묻는 남편에게 저는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다고,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걱정 없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수술인데 위험하지 않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가 오빠더러 올케 말 들으라고, 올케가 하겠다는데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됐다며 올케가 해주는 거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아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최대한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규칙적으로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안 긴장한다고, 잘 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수술 준비를 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는 어머니께 저는 그 말씀 그만하시라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수술 전날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 병실에 계셨습니다. 밤에 시누이가 병실로 찾아와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왔다며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엄마 딸인데 올케가 대신하게 됐다고, 자기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시누이는 우리 평생 가족이자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네, 언니 하고 답했습니다. 시누이가 수술 잘 될 거라며 걱정 말라고 한 후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누이가 나간 후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구나 생각하니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손을 흔들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부르며 꼭 건강해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며 우리 딸 하고 외치셨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남편과 시아버지,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하고 오라고 했고 저는 걱정 말라고 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 고맙다며 절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황급히 말씀드렸습니다. 시누이는 옳게 파이팅 하며 엄지를 들어 보였고 저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며 마취가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둘 다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말을 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옆구리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깨어났냐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냐고 먼저 여쭤봤습니다. 간호사는 수술 잘 끝나셨고 옆 병실에 계신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겼을 때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제 병실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시며 고맙다고 내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컥하며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아프냐고 물으시자 저는 괜찮다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건강해지시면 저도 힘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2주 후 우리는 함께 퇴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으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부축할 테니 기대라고 하자 저는 고맙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아들을 보며 보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아들을 안아 올릴 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 많이 아프냐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개월 정도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간은 재생되는 장기니까 천천히 좋아질 거라고 무리하지 말고 푹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저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옆구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이 괜찮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좀 아파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전화해볼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이 회복 과정에서 아플 수 있다고 하셨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픔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됐습니다. 반 공기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더 먹어야 한다며 걱정하시자 저는 배부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가지고 배부르냐며 새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피로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피곤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남편은 부축해 주었고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옆구리 통증은 밤에 더 심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또 아프냐고 물으면 저는 진통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3번째라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먹어야 잘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술 후 2달, 시어머니는 점점 건강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늘 병원 갔는데 선생님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제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잘 걸으시고 식사도 잘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집안일도 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남편이 뭐 먹을까 물었고 저는 입맛이 없어서 아무거나 좋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치킨 시켜 먹을까 하면 저는 치킨은 기름져서 못 먹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뭘 먹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죽이나 국 같은 거라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죽만 먹을 거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는 벌써 멀쩡한데 왜 당신만 그러냐고 중얼거렸습니다. 들리는 듯 말 듯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수술 후 3달,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언제쯤 복직 가능하냐고 물었고 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담당자는 벌써 석 달째인데 다른 직원이 계속 과장님 업무까지 하고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할 체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렇게 집에만 있을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도 빨리 나가고 싶지만 아직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아니 의사가 석 달이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어. 사람마다 다르다며 나는 좀 더 걸리나 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안다고 알아. 남편은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후 4달,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집안일을 거의 못하는 저를 보며 남편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설거지 좀 해놓으라고 했고 저는 미안하다며 답했습니다. 남편은 언제 할 거냐며 벌써 아침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할게 하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떨어뜨렸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 가서 쉬어. 내가 할게. 미안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짜증스럽게 깨진 그릇을 치웠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술 후 5달,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벌써 밤 11시였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니 회식이라고 답했고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렇다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요즘 회식이 많다고 말했고 남편은 영업부라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째라고 말하자 남편은 그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그냥 몸 안 좋아질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야말로 물어보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거야? 엄마는 벌써 건강해졌고 심지어 집안일까지 하시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그러냐?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하루 종일 누워서 TV만 보는 게 노력이냐? 정말 아파서 그런 거야.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라고. 일부러가 아니면 뭐야? 당신 엄마 수술해 준 거 가지고 나한테 생색내려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해야 한다며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생색내려고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 후 6달,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며 진우가 잘해주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 숨기는 거 있다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다며 얼굴만 봐도 안다고 하셨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하라며 자기가 진우한테 말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정말 괜찮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진우가 있냐고 물으시길래 회사 갔다고 하자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고
부모님이 와 계신 걸 보고 놀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앉으라며 엄숙한 목소리로 너 혜영이한테 요즘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을 흐리자 시아버지는 혜영이 얼굴 좀 보라며 얼마나 수척해졌냐고 하셨습니다. 혜영이가 너희 엄마 살리려고 몸을 망가뜨렸는데 네가 며느리를 제대로 안 챙기고 있다며 호통치셨습니다. 혜영이한테 좀 잘해줘. 얘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혜영이 없었으면 엄마 지금 여기 없어. 너도 그 고마움을 알아야 해. 네, 알아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했고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좀 예민했나 보다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내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며 자기가 잘못했다며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물으면 알아서 해 먹으라고 나 바빠 하며 나갈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술 후 7달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덜 아팠고 집안일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얘기냐고 묻자 저는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나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 많이 생각해 봤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뭘 생각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는 남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살겠어. 요즘 너무 답답하고 당신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어.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혼까지 하자고 하냐며 따졌지만 남편은 그냥 마음이 변했다고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겠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 살리려고 간까지 내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한 거 아니야?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내일부터 따로 지내자며 방을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정말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랑 있으라며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왜 나가냐며 울자 남편은 아빠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를 안으며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제 건강을 희생했는데 그 대가가 이혼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진우가 집을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모르겠다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니 집을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가보겠다고 하셨고 1시간도 안 돼 시아버지와 함께 오셨습니다.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진우가 왜 그러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니 나갔다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며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장 진우한테 전화하겠다며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받지 않자 시아버지는 이 자식이 부모 전화도 안 받나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시누이는 회사로 찾아가 보겠다며 나갔고 시어머니는 제 곁에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김진우 씨 아내가 맞냐고 물으며 자기는 남편 회사 후배 여직원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댁 남편이랑 바람이 났어요. 증거가 다 있으니 만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라니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이걸 보시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과 문자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호텔 출입 사진들, 그리고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 아내라고 남편 회사 후배로 6살 어리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들은 결혼한 지 5년 됐고 아이가 둘인데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다며 이상해서 뒤를 밟았더니 이런 걸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수술 후 힘들어하던 시기의 날짜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식한다고 늦게 들어오던 날들이었습니다. 남자는 며칠 전에 아내를 추궁했더니 이혼하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진우 씨 아내한테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미안하지만 이 증거들을 받아서 위자료 청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서로 피해자니까 힘내자며 자기는 아내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증거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 준비 중부터 시작된 불륜이었습니다. 제가 간 이식 수술 받고 회복 중일 때도 계속된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집안일을 못하냐고, 왜 그렇게 누워만 있냐고, 생색내는 거 아니냐고 하던 남편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 자기 불륜을 숨기기 위한 변명이었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우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웠다고, 그래서 저랑 이혼하려고 한 거라고, 증거도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며 울부짖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셨고 30분도 안 돼 시아버지, 시누이와 함께 오셨습니다. 제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자식이 하며 분노하셨고 시누이는 오빠가 미쳤다며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장 진우를 불러오라고 하셨고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와보면 안다며 당장 오라고 호통치셨습니다. 1시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시부모님과 시누이, 그리고 눈이 퉁퉁 부은 저를 보며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증거 사진들을 남편 앞에 던지셨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했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네가 혜영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혜영이가 내 엄마 살리려고 간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 울부짖으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오빠 진짜 쓰레기라고 어떻게 올케한테 이럴 수 있냐며 소리쳤지만 남편은 여전히 침묵만 지켰습니다. 시아버지가 변명 한번 해보라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으시자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다냐며 혜영이한테 어떻게 사과할 거냐고 내가 사람이냐고 소리치셨습니다.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냐고,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암 진단받고 한 달쯤 후부터였다고, 회사 후배가 위로해준다며 자꾸 다가왔고 외로워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웠다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어머니 살리려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데 외로웠다고
당신 아내가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외로웠다고,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내 얼굴 보기 싫다고 소리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말라고 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갔습니다. 시누이가 오빠는 이제 내 오빠 아니라고, 옳게만 가족이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불륜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다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혼은 하겠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하자고, 합의 이혼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고, 제대로 책임지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상간녀의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불륜 소문이 퍼져서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했다고, 위자료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내불륜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한직으로 좌천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도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셔서 괜찮냐고,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민준이와 놀아주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엄마랑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혼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명백한 불륜의 증거가 있었고 제가 시어머니께 간 이식을 해드렸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귀책 사유를 100%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양육권은 모두 제게 주어졌습니다. 집도 제 명의가 됐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통장 하나를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이게 뭐냐는 제 질문에 며느리가 어머니 살려준 목숨값이라고 하셨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2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큰 돈이라고,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우리 며느리 아니었으면 어머니, 지금 여기 없다고, 이건 당연히 줘야 할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받으라고, 민준이 키우는데 보태 쓰라고, 민준이 대학 등록금은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으며 우리 딸 고생 많았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에 복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이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손주를 위해 학원비며 모든 걸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시누이도 자주 와서 민준이를 챙겨주십니다. 전 남편은 작은 회사에 재취직했다고 들었습니다. 상간녀와는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이혼하고 전 남편과도 결국 결별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면접 요청권이 있지만 민준이가 만나기를 거부하자 전 남편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제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우 그 자식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이제 혜영이가 자기 진짜 딸이라고, 평생 가족으로 살자고 하셨습니다. 시누이도 올케가 자기 진짜 동생이라고, 진짜 오빠 없어도 올케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민준이와 저, 그리고 시댁 가족들은 지금도 매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명절도 함께 보내고 시부모님 생신도 함께 챙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린 것도, 진실을 밝힌 것도, 이혼한 것도 모두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진짜 가족이 지켜줍니다. 전 남편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좋은 아내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부모님마저 등을 돌리셨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더 좋은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끈끈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건강도 회복했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결국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가 돌아갑니다.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민준이와 함께 웃으며 사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시댁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도리와 양심을 지키며 살겠다고, 민준이에게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겠다고, 이 따뜻한 가족들과 평생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도리를 지키며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영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한 며느리. 하지만 그 희생 뒤에 기다리고 있던 건 남편의 냉혹한 배신이었습니다. 배신한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고 진심을 다한 며느리는 더 따뜻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악한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대가가 돌아갑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